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는데 이 목적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쉽게 점령이 가능나요?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해서 진입할 때부터 벌써 목적을 다 세워놨어요. 민씨 정권을 해체하고 이제 중도파나 개화파들을 모아서 일본의 주도 하에서 이제 한국의 근대화 개혁을 시행한다. 물론 이것은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식민지를 만들 때는 그 나라하고 체제가 맞도록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개혁을 하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에 진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경복궁이 쉽게 점령당한 것은 사전에 이미 준비를 철저히 했고, 당시에 조선의 병력들이 상당수가 지방에 이 동학혁명군 진압하러 내려가 있었고, 서울에 있는 부대가 또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서울 여기저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최대한 끌어모아서 궁실에 한 500명 정도 모아놨었는데, 당시 일본군 부대가 혼성구여단이라는 부대인데 2개 연대 병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 주둔했던 병력이 4,000명 정도고, 경복궁 진입작전에 동원했던 부대는 한 1,000명, 2,000명 설이 있어요. 조선군이 상당히 격렬하게 저항은 했지만 이제 전투가 한 30분 정도 진행되다가 이제 고종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전투를 중지하라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당시 조선 군대 왕의 명령이라면 절대적인데, 그래서 전투가 중지되고 이제 병사들이 또 화는 났죠. 그래서 뭐 집어 던지고 뭐 탈출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전 4시에 작전이 시작돼서 7시 40분쯤에 이제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요. 우리도 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력도 충분히 있었는데 고종은 왜 그렇게 쉽게 한국을 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은 저지한다고 해도 이미 일본군이 8,000명 가까이 들어와 있었고, 조선군 입장에서는 농민군도 진압을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에다 원병을 요청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에 질렸던 것 같아요. 청일 전쟁이 발발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청일전쟁의 발발 원인은 크게 거시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거시적인 원인으로 보면 일단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다가 1880년대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역사에서는 이제 일본의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빠른 성장을 해서 산업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산업화 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결국 서구 열강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뭐 제국주의 시대니까 당연히 열강이 되면 이제 영토 확장, 제국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그냥 하나의 모델링으로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팽창을 하려면 팽창할 방향이 뭐 북쪽 아니면 남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조선, 만주, 중국으로 가는 길인데, 일본은 이미 1860년대부터 정한론을 논의하고 있었죠. 일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침공하고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 중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구도는 이미 그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하면서 산업혁명 하게 되고 자신들이 어떤 성장과 산업력에 자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거를 실행으로 옮길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직전에 청나라가 이제 아편 전쟁 뭐 이게 패하면서 그야말로 청나라가 이제 드립 종이 호랑이다라는 인식이 온 세계에 다 퍼졌고, 특히 영국 뭐 미국 이런 쪽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워낙 땅덩어리와 인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어떤 자신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또 이 시베리아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두 거인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좀 이렇게 시원치 않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자꾸 생겼고,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 이렇게 깔면서 내려오긴 시작했지만 조선까지는 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구도를 판단해 보니까 시베리아 철도를 놓는다는 건 만주로 내려오는 거지만 얘들이 아직 조선까지 올 힘은 없다. 그렇다면 빨리 조선을 점거해서 시베리아 철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이제 딱 그때 국제 정세였는데, 선수를 딱 친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 선수가 아니라 이제 그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조선을 들어갔을 때 러시아가 바로 군대로 대항한다 그러면 자기들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시베리아 철도 깔면서 러시아가 만주로 내려온다는 건 확정적인데 조선까지는 올 여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선을 발판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전략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필요 플러스 자신감이에요. 전략적으로 보면 이런 게 필요해. 아, 이거 중요해. 근데 내가 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면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직접적 원인은 1894년에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5월 31일에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게 돼요. 이게 컸죠. 전주를 점령했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라남북도 호남을 빼앗겠다는 것이고, 호남을 빼앗겼다는 건 사실 곡창이라든가 인구 문제로 봤을 때는 남부 지방의 거의 절반 가까운 뭘 빼앗겼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엄청난 위기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동학혁명군이 호남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충청도에도 있고 강원도, 경상도 전국에서 이제 그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정부는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전부터 이제 청나라의 원군을 파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당시 조선이 그렇게 멍청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 정부의 생각은 청나라는 우리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우리를 삼켜 직접 지배하려는 능력은 없고 생각도 없다. 근데 일본은 우리를 직접 지배하려는 생각이 있는 위험한 나라다. 이 생각이 명확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군이 조선에 진주하면 일본도 자동으로 진주한다는 협약이 만들어져 있었고, 조선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원병을 청하면 분명히 일본도 들어올 것이고, 일본 애들은 분명히 호시탐탐이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진짜 뭐 늑대를 제거하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거 아니냐, 이래 돼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전주가 함락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쉽게 말하면 이판사판인 거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 거다. 그렇게 되니까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청나라도 사실은 조선에 진군하면 일본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일본한테 조선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청나라로서는 더 나쁜 거예요. 뭐 농민군이 조선을 장악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사태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에 있던 원세계나 청나라 관료들이 일본이 그렇게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것 같지 않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지배층 입장에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폭동이라든가 이런 건 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항상 자국민, 왜냐하면 이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은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지난번에 우리도 아프가니스탄 때도 그랬고, 뭐 옛날에 월남 함락할 때도 그랬지만, 최소한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일은 지금도 항상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일본이 그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들이 이렇게 언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청나라 관리들은 일본이 기껏해야 1개 정도 파견해서 거류민 보호 정도는 할 거라는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걸 믿고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그랬더니 일본은 이미 국정을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도 놀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2차적으로 2차 원병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입장에서는 바로 경복궁을 진입해서 조선 국정을 장악한 다음에 원병이 오기 전에 청나라를 몰아내야 된다. 이래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청일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일단 먹어야지 그 병력까지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산도 깔려 있다는 건가요? 경복궁을 점령한다는 게 물론 이제 댐의 수위를 맞추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근대화를 해야지 집업 삼키기 좋은 건 맞지만, 명분상 너무 약했잖아요. 욕도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기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민씨 정권이 사실 국내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혁파, 뭐 중도 세력들을 등용한다라는 작전 계획을 세워놨었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또 복귀시키는 것도 다 시나리오를 세워놨었습니다. 흥선대원군도 그때쯤 되면 노역이 심한 건지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일본이 이걸 이렇게 도와주면는데 너희들이 영토 야심이 없다면은 나가서 하겠다, 이런 식의 조건을 걸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믿은 건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한 건지는 모르지만, 믿었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고, 안 믿었다고 단지 자기 변호를 위한 수단이었다면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아무튼 흥선대원군은 적어도 그건 하긴 했어요. 형식적으로 너희가 우리 영토 야역이 없다는 걸 인정해라. 아, 우리 없다. 그냥 너희 나라 이렇게 잘 되게 도와주는 거다.
좀 믿을 수 없는 거래가 성립되면서 이제 일본군이 진입하게 됩니다. 아,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 병력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거네요. 병력을 흡수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장악해야 되니까요. 만주로 진출하려면 조선을 장악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럴 전쟁 그 뒤에 이제 청일 전쟁도 요동까지 가게 되고 럴 전쟁도 벌어지지만 보급품도 수송해야 되고 모든 전투에서 교두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상 교두보가. 그러니까 조선이 필요했던 거죠. 청나라가 1차로 파견했던 병력은 2,8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8,000에 가까운 병력을 들이밀어서 경복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증원군을 파견했습니다. 이게 수륙 양면으로 왔는데 2,500명 정도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충청도 아산 쪽으로 상륙하는 거였고 북쪽으로는 이제 요동을 지나서 6,0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평양성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자기들도 사실 병력이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당황은 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로 한 거죠. 당시 일본군의 이 전략이나 대응 방식이 유능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남쪽, 북쪽 바다에서 동시에 선제적인 공격을 가해서 청군을 격퇴시키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다로 건너오는 적을 공격했던 것이 풍도해전이에요. 그때 수송선 세 척의 순양함이 경호하면서 아산 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두 척의 화물선이 먼저 일본군 함대가 오기 전에 상륙을 시켰어요. 그래서 병력 1,100여 명 정도, 절반 정도가 상륙을 했고 나머지 한 척의 병력의 절반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척의 순양함이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함 두 척이 먼저 일본군 순양함하고 조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척의 순양함이 제대로 전투단으로 도주하는데 하필 화물선이 그때 뒤늦게 나타나고 엄호하던 순양함까지 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척, 세 척이 붙어서 싸웠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뭐 각계격파 당하는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군은 화물선을 철저하게 침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병력을 수장시켜버립니다. 청나라 지원군의 절반이 풍도에서 수장되게 되죠. 이게 풍도해전입니다. 청나라는 왜 안 싸우고 도망만 가나요? 당시 청나라 군대가 참 형편없었어요. 청일전쟁 때 우리 어릴 때는 당시 청나라 군대는 뭐 무장도 형편없고 일본군은 무기가 좋았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조금 근대화에 좀 늦었던 아픔이 있다 보니까 또 임진왜란 때 조총력이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무기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얘기할 때 무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무기가 좋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당시 청나라가 양무운동 하면서 생각보다는 군비 확장에 되게 어떤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양무운동도 비난이 많지만 그리고 센 돈도 많지만 그렇다고 아주 형편없던 건 아니고 군함이라든가 대포, 소총들은 사실 청나라 군대가 더 성능이 좋았어요. 그런데 실전에서 이제 만났을 때 군대의 어떤 역량, 전투 의지, 조직력, 특히 장교들의 사명감 이런 부분에서 지극히 부족하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이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현대식 군대로 진화를 하지 못한 거네요, 사실. 무기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이제 한반도 넘어가서 요동에서 벌어졌던 때 얘기인데 옛날 대포는 사거리가 짧아요. 그러면 보병 앞에서 포대를 배치하고 적의 보병이 오는 동안에 포를 쏘고 근접하면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전쟁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병이 앞에 있고 포병이 뒤에서 쏘는데 청나라 군대는 신식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군이 먼저 포를 때리고 막 돌격해오니까 포병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쳐버리고 포병이 도망치면 보병도 무너지는 거고 이런 이제 우스운 꼴을 많이 당했죠. 다만 좀 청나라를 위해서 좀 변호를 하자면 다 그랬던 건 아니고 훈련 잘 된 부대들하고 싸울 때는 일본군도 고전을 했어요. 그런데 안 그런 부대들도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이고 전선이라는 게 이쪽이 잘 싸워도 이쪽이 못 싸우면 무너지는 건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의 총체적인 능력에서 청나라 군대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양함대 패배도 사실 그것도 거기는 되게 훈련 잘 된 군대. 북양함대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에서 싸웠던 투입됐던 청나라 군대 중에서는 훈련이 제일 잘 된 군대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맞상대했던 일본군 같은 경우는 전투를 참관했던 서양 장교들도 놀랐을 정도로 새로운 전술과 전법으로 무장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양함대도 무참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패전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잘 싸울 수 있었던 데는 어쨌든 어떤 나라든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가의 어떤 총력이 몰리고 침체되어 있던 어떤 사람들, 신분제라든가 어떤 사회의 가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침체되었던 사람들이 뭔가 기회가 와서 불꽃처럼 일어날 때 국가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해서 조직적으로 효율화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전체적인 능력, 특히 군의 능력 같은 게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군의 엘리트들이 많이 왔고 귀족 엘리트가 아니라 성장 욕구 강한 하층이라든가 중산층, 옛날 사무라이 후예들, 신흥 부르주아들 이런 사람들 군의 엘리트들이 엄청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술을 개량하고 전투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청나라하고 만나게 되니까 청나라 군대는 더더욱이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그 참관했던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서양 쪽에서? 네, 이 당시 전쟁은 하여간 전쟁 났다 그러면 유럽은 항상 다 보내요. 럴 전쟁 때도 가서 보고 뭐. 근데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는 안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유럽군 왔던 사람이 아니 이거는 국제적인 룰로 다 보여주는 건데 니는 왜 이러냐 막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유럽 전쟁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어디 전쟁 났다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막 양쪽에서 다 봅니다. 좀 있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도 또 그렇게 봐요. 프로스포츠 복싱을 한다. 근데 순전히 이기려는 목적이라면 관객을 두지 말아야죠. 그래서 내 모습을 촬영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벌리고 영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게 잘 자본주의가 빨리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전투였던 평양 전투에 대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평양 전투는 사실 일본군도 굉장히 두려웠던 전투예요. 왜냐하면 바다 건너온 중원부대는 2,500명, 300명 정도였고 북쪽에서 내려왔던 새 중원군은 6,000 정도였어요. 얘들이 합세해서 서울로 진격하게 되면 객관적 전력으로는 일본이 훨씬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또 남북으로 군대를 분산시켜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 전투를 어떻게든 빨리 끝을 냈어야 되는데 병력이라든가 무장이 청군이 더 우수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야전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평양이라는 곳에서 격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랬냐면 또 후속 증원군이 오기 전에 빨리 전투를 끝내야 된다 해서 공격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화된 진지 안에 있는 병력도 많고 무장도 우수한 군대를 일본군이 공격하는 형식의 전투가 돼버린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일본군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전투가 그렇게 벌어졌으니 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 청나라군은 병력이 15,000명, 대포가 3포가 28문, 야포가 4문, 게틀링 기관총이 6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포하고 야포의 차이는 뭐냐면 3포라는 거는 이제 가볍고 경량의 조립식 대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박격포, 무반동총 같은 건데 그 이전에 요런 거 3포라고 그랬어요. 당시 청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던 대포는 독일의 크루프사라고 그 대포 무기 제작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크루프사 대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총도 독일제 소총과 독일제 소총을 라이센스 생산한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는데 평양은 뭐 자타공인 우리나라 도심성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대동강을 끼고 있고 삼중성으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요새였고 그 옛날 성이 아니라 주민들을 동원해서 청나라 군대가 요새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투 끝난 다음에 일본군들이 보더니 정말 깜짝 놀래갖고 이 정도로 강력한 요새를 구축한 줄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덤볐지 알았으면 못 덤볐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요새화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요새화된 평양을 공격하는 일본군은 혼성 구여단과 오사단 2개 부대였는데 병력은 12,000 정도였어요. 병력도 적죠. 원래 요새화된 진지를 공격할 때는 10배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더 적은 병력으로 지금 평양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포는 3포가 43원.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게 3포기 때문에 특히 요새를 공격할 때는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할 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3포가 75mm 청동 대포였어요. 당시 일본에서 생산한 대포인데 일본은 그때 이제 근대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총 대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철 대포는 아직 못 만들겠는 것이야. 돈도 좀 비싸고요. 그래가지고 청동 대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철 대포와 청동 대포
독일제 강철 대포와 일본이 갓 생산한 국내 청동 대포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화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객관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소총도 무라다 소총이라고 일본에서 이제 프랑스 이제 소총 받아들여서 최초로 생산한 총인데 이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초기 형태는 단발, 후장식이긴 하는데 단발 소총이고 22년 개량형은 8발 총알이 들어가는 건데 이때 평양성 공격 부대는 단발 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병력, 무기, 지형 모든 점에서 일본군이 불리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여기서 또 희한한 작전을 쓰는데 대동강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호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유명한 을밀대라고 뾰족한 부분이 요새화된 지점이고 남쪽으로 오면 넓고 이제 평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절반이 대동강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병력을 둘로 나눠서 오사단이 북쪽에서 공격하고 혼성구회단이 강 남쪽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말 무식한 짓이고 아마 패전했더라면 아마 지적질이 무수히 들어갔을 거예요. 병력도 적은 놈들이 요새화된 군대를 공격하면서 병력을 남북으로 나누고 그 남북엔 또 대동강이 있는데 남북으로 나누고 뭐 등등등 하면 이게 말 안 되는 작전인데 남쪽 대동강변에서는 이제 혼성부여단이 공격하다가 성공을 못 합니다. 야전에서 또 청나라 군대가 요새에 있지 않고 강 건너서 전초기지를 만들었는데 전초기지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북쪽에서 오사단이 접근해 오는데 이걸 때 부대를 또 나눠 가지고 주력은 이 넓은 쪽으로 오고 가장 북쪽 이제 우리 지금도 을밀대, 현무문, 칠성문 이런 유명한 지금도 남아 있는 유명한 문들이 있는 가장 요새화된 지역으로 분견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분견대가 그 현무문을 뚫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청나라군에서 가장 정예병들이 그 돌파구를 막기 위해서 이제 달려드는데 하필 그때 선도에서 달려들다가 청나라 장군 한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좌복이라는 지휘관인데 당시 청나라 군대가 4명 정도의 고급 지휘관이 있었는데 이 좌복이를 빼놓고는 다 내빼자고 그랬어요. 겁장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뭔가 청나라 군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남은 장군들은 싸우지 말자는 장군들만 남아버린 것이고 그때 돌파했던 일본군은 소수였기 때문에 또 고지였던 을밀대에서 청나라 수비대한테 저지가 돼서 돌파구를 확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청나라 군대가 일제히 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희생자는 도주하다가 납니다. 당시 청나라 군대가 사망이 무려 2,000, 포로가 600명 이상 엄청난 대패를 당하는데 이게 사실은 무질서하게 밤에 도주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일본군은 전사가 180명, 부상 500명, 실종이 한 12명, 그러니까 뭐 한 1000명 정도의 손상을 본 건데 청나라에 비하면은 3분의 1도 손상을 안 입은 거죠. 더욱이 요새를 공격하는 전투였다는 걸 감안하면 청나라 군대가 그냥 무능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이 우금치에서 조선 관군과 일본군 그리고 동학군이 맞붙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학농민전쟁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전조 화약인데 휴전 상태에서 일본군하고 청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청일전쟁도 벌어지고 경복궁 점령 사태도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사태가 조선 민중들한테 번져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은 포로가 됐다. 이런 것이 굉장히 위기의식으로 번지고 당시 동학군 내에 이제 그 어떤 경문이라든가 어떤 선전에서도 왕을 구해야 된다. 왕이 일본에게 잡혔다. 어쨌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화약이라는 게 휴전 상태인데 이 휴전 상태의 균형이 깨어지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본군들은 청나라 군대하고도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군과 일본군을 동원해서 동학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동학군도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남접과 그동안은 좀 소극적이던 북접이 연합을 해서 이제 북상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우금치 전투에서 일집 대형을 썼다라는 뭐 다른 말로는 팔랑크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팔랑크스 얘기는 좀 약간 오버인 것 같아요. 보통 포진을 했을 때 동학군이 얼마나 됐느냐는 것도 지금 설이 구구하잖아요.
뭐 몇십만이라고 그러는데 몇십만이라는 거는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몇만, 나중엔 줄였고 1만, 2만 이렇게 만 단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나와서 배산 임수용으로 딱 포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지 실제 전투에서 밀집 대응으로 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장사진을 쳤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정부군이 소수니까 바로 요충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흩어져서 우리나라는 뭐 늘 산산산이니까 주변 고지를 점령해서 이렇게 쪼여서 압박하는 전술을 쓴 경우는 확실히 보이는 게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이렇게 좌우를 점령해서 압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중심이 되는 고갯길을 이곳에서 야포를 설치해서 완전히 고개 수비대를 경멸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훌륭한 작전인데 이렇게 가도 또 저쪽에 직접적인 타격을 못 준단 말이에요. 화승총이라든가 대포 수준 가지고는 우금치라고 그러면 우금치 고개 방어선에다가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우금치 전투 같은 경우에는 고갯길, 좁은 고갯길이니까 4, 50명대로 요즘 말로 하면 돌격대 같은 걸 편성해서 계속 공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밀집 대응이라기보다는 돌격 작전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돌격대를 이용한 고개 마루의 이제 돌파 작전이죠. 왜 그렇게 계속 죽은 거 알면서도 그게 사실 당시 무기가 일본군의 무라다 소총, 미군의 스나이더 엔필드 소총 같은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단발식이지만은 강선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가 200m 이상 나오고 저격병들 같은 경우는 정말 500m도 쏩니다. 바위라든가 이런 엄폐물 뒤에 숨어서 고개로 올라오는 공격 부대를 얼마든지 저격하거나 집중 사격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농민군 같은 경우는 일부 노획한 약간은 좋은 총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화승총이었다고 그러는데 화승총 유효 사거리가 25m에서 50m예요. 그러면 상대가 200m에서 명중률은 더욱이 상상할 수 없고 위력도 상상할 수 없는 강선총이고 화승총이라는 건 사거리도 짧지만 이게 강선이 없기 때문에 밀려나가는 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총을 가지고 접근해 오니까 실제로 20m, 50m까지 돌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마루에 있는 방어진지를 공격하는 방식은 지금도 박격포나 대포로 공격하고 보병들이 양쪽으로 접근해서 점령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갯길 양쪽을 타기도 힘들어요. 저격에 노출되고 총 사거리와 명중률이란 건 4-5배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 고갯마루로 돌진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직선거리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것밖에 그런데 없었던 거네요.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는 강선총한테는 뭐 그냥 표적이에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4, 50명이 정말 10번 이상 수십 차례 돌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전봉준 공초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고 총 4번 정도의 총공세를 했다. 그 총공세 하나 안에서 또 수많은 돌격이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 2번 공격이 끝나니까 병력이 3,000밖에 안 남더라. 마지막 2번의 공격이 끝나니까 500명밖에 안 남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전사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사자는 생각처럼 많지 않은데 전투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와야 되는 거죠. 고개에서 40명, 50명이 돌격한다고 그러는데 돌진하다가 총에 맞아 퍽퍽 쓰러져 버리면 그 뒤에 있는 100명,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그 공격을 또 감행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7, 80%의 이제 병력들이 와해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금치가 사실은 동학군이 지리를 많이 활용한 건 있잖아요. 황룡준 전투 활용을 많이 하는 부대였는데 예를 들었을 때 전주성을 점령했을 때 앞에 있던 완사칠봉을 점령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가 딱 봐도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지역인 걸 맞지만 그 지역을 택하고 강령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공주로 갔어야 되느냐. 특히 공주는 군사적으로 요충해요.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때 백제가 한성을 포기하고 남아있을 때 먼저 갔던 곳이 공주잖아요. 이 공주라는 곳이 정말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좀 좁으니까 바깥쪽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강을 끼고 분지로 되어 있고 또 남쪽으로도 산이 이렇게 뺑둘러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삼국시대에도 군사 요충으로도 그 충청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비를 포기하고
웅진으로 가잖아요. 이괄해난 때도 인조가 피난 와서 오는 곳이 공주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공주가 이 지역에 이제 군사 요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군사 요충이라는 건 어떤 산성 같은 군사 요충이 아니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어떤 작전사령부, 그렇지 참모본부가 들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심적인 군사 요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당시 농민군은 일단 야포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병력은 많고 의지는 투철했다고 하더라도 요새 전투와 같이 힘든 전투를 수행할 만한 조직적인 전술 능력 훈련은 잘 안 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우금치 전투 같은 것도 돌격대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1차 대전 때 영국군, 독일군, 프랑스군 같은 선진군대도 그 소위 돌격전이라는 거, 돌격대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1년 이상 훈련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특별한 장비도 없고 농민군을 가지고 돌격 전술을 쓴다면 그건 정말 치밀한 전술이 필요하고요. 요새 뭐 산악지형을 돌파한다. 이럴 때는 다 특별한 부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잘 안 남아있지만 과연 그런 훈련을 했을까? 했다고 하더라도 전투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병력이 있었을까? 그것은 그냥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이 500명 정도, 관군이 1,500명 정도였는데 특히 이제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한테 패배하고 하니까 그냥 관군이라면 그냥 무능한 군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금치 전투 때 보면 관군도 잘 싸워요. 일본군이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농민군이 우금치로만 공격한 게 아니고 위에 이제 백마강이 있으면 강 남쪽의 삼면의 산세를 따라서 공주가 이제 산이 감아주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방어에 유리한 도시니까 이 산세 세 방향을 같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금치, 그다음 서쪽, 우측에 손병희가 지도했던 북쪽 군대가 능치라는 곳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런 부대를 다 소규모의, 사실 병력이 많지는 않았는데 소규모의 관군들이 다 방어를 해내고요. 나중에 우금치에서도 동학군이 계속 공격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된 걸 보이니까 동쪽에 있던 50명의 관군 부대를 산에서 내려보내서 동학군 측면을 공격시킵니다. 이 50명 부대가 돌진해서 동학군 주력을 분쇄시켜버려요. 물론 그때는 전봉준 기록에 하면 이제 500명도 안 남았다는 때긴 하지만 그렇게 50명이 돌격해서 측면을 치고 할 정도로 당시 관군도 그렇게 무능하진 않았어요. 결국 우금치 전투 패배가 결정적이 되면서 이제 괴멸된 부대가 더 많았고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동학군이 의지를 상실하게 돼요. 투쟁심 강했던 분들은 끝까지 싸우고 산속에 들어가 싸우고 뭐 대둔산에도 있지만 뭐 대둔산 전투가 마지막 전투였다고 하지만 끝까지 버틴 소수의 부대들이 있기는 하지만 동학혁명에 시작했던 어떤 결집력, 민중들이 가졌던 희망과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와해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쉬운 패전과 그것을 아쉽다고 해서 그때 요렇게만 하면 이길 수 있었다. 요렇게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그 수많은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올바른 교훈을 찾아내서 우리가 역사에서 되풀이하도록 하지 않는 게 그 돌아가시고 희생되신 분들도 그거를 고마워하지. 정말 그분들의 영혼이 있다면 거기서 엉터리 교훈을 뽑아내서 엉터리 이야기하는 거면 정말 영원히 눈이 감기겠냐고요.